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롱텀 케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롱텀 케어가 뭘까요? 많은 어르신분들이 돌아가실 때 조금 앓다가 돌아가신 경우가 있죠. 심한 경우에는 몇 년 동안 병상에 있다 돌아가신 경우도 있는데 미국의 의료비가 워낙 비싸기 때문에 이때 나가는 돈이 천문학적으로 많습니다. 자, 이것 때문에 파산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롱텀 케어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하는데 어떻게 준비하면 되고 또 어떤 방법이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자, 롱텀 케어를 얘기하기 전에 제가 10월 달은 건강의 달이다. 그래서 여러분께 메디케어, 그다음에 뭐 나중에 메디케이드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드린다고 했는데 메디케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저번에 파트 C에 대해서 여러분이 왜 파트 C를 들으면 좋은지 10월 15일부터 12월 7일까지 여러분이 바꾸실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바꿔놓으신 게 좋은 게 만약에 바꿔 놨다가 마음에 안 들면 내년 또 1월달, 2월달에 도로 바꿀 수가 있어요. 근데 이번에 안 바꿔놓잖아요. 그러면 내년에 바꿀 수가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바꿔놓으시는 게 좋고 파트 C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다 좋아 보이잖아요. 제가 설명드린 거. 예, 나쁜 점도 있죠. 파트 C를 이용하면 사보험을 이용하는 거기 때문에 미국에서 흔히 말하는 인네트워크, 그 보험회사가 커버하는 병원만 갈 수 있다. 이게 문제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작년에도 이 얘기를 했을 때 그렇고 또 올해도 그렇고 꼭 거기다가 몇 마디 더 적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안 좋아요. 자, 저는 방송을 일부 돈이 있는 분들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대다수 분들을 위해서 방송을 하는 거기 때문에 대다수 분들이 이득인 쪽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뭐 사실상 뭐 재산이 많으시다? 그러면 뭐 메디케어 이거 신경 쓸 게 뭐 있습니까? 그냥 사보험 쓰세요. 그게 최고입니다. 한 달에 몇천 불씩 내고 보험 들면 최고의 서비스 받을 수가 있어요. 돈이 많은 분들은 문제가 없겠죠. 그리고 메디케어도 제가 한 달에 174불 70전씩 나간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재산이 많으시고 또 받는 돈이 많으신 분들은 그것도 한 달에 몇백 불씩 더 내시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 입장에서는 그냥 메디케어 받으시고 갭 인슈런스라는 걸 들어놓으면 미국에 어디 가든 어느 병원에 가든 다 커버가 되니까 이게 속편한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뭐 문제점은 비용이 많이 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대다수의 물론 모든 사람이 다 부자면 좋겠지만 대다수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그냥 한 8, 90% 이상의 분들이 필요한 이런 정보를 좀 위주로 좀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드린 롱텀 케어도 마찬가지예요. 예, 롱텀 케어도 마찬가지인 게 대다수 분들은 롱텀 케어를 감당 못해서 메디케어를 받다가 결국 나중에 메디케이드, 그러니까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는 메디칼이라고 하죠. 예, 메디칼을 갖다가 받는 경우도 생기고 재산을 다 날려버리는 경우도 생겨요. 그래서 이 롱텀 케어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우선 롱텀 케어, 이제 한국말로 하면 장기 요양이라고 해요. 장기 요양이 왜 필요하냐? 많이 건강해졌어요.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만큼 병원에 계시거나 혹은 병상에 계신 시간이 길게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걸 직접적으로 느낀 게 저 개인적으로 이제 올해 2월 달에 저희 장인어른이 한국에서 돌아가셨잖아요. 장인어른이 병원에서 3년 동안 병상 생활을 하셨습니다. 자, 병상 생활을 하셨는데 제가 느낀 바가 좀 많아요. 사람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갑자기 건강하시다가 흔히들 이제 뭐 뇌출혈 뭐 이런 걸로 쓰러지셨고 반신불수가 된다. 그럼 누가 돌봅니까? 자녀들이 와서 돌볼 수 있겠어요? 아니면 부인이 그거를 해줄 수가 있겠어요? 그게 쉽지 않은 거예요, 솔직히. 암만 이 부부라 하더라도 그걸 다 간병하는 게 쉽지 않죠. 자, 한국에서도 그게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갑니다. 근데 미국은 그게 만만치 않은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폐가 망신할 정도로 돈이 들어가요. 근데 현실은 뭐냐? 사람들이 자꾸 장수를 하고 병원에 있는 시간이 최소 1년 반 정도, 평균적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최소 1년 반은 앓다가 돌아가셔야 된다는데 이 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는 겁니다. 간단하게 이렇게 아파요. 그러면 도우미 서비스라는 걸 받을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너싱홈 이런 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롱텀 케어를 받는 건 진짜 병원에 가서 받는 경우도 있고 요양원에서 지내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죠. 만약에 혼자 되셨어요. 어르신분들이. 자, 근데 이 몸이 어디가 뭐 다쳐갖고 뭐 허리가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지 못하고 잘 일어나지 못하고 그래서 뭐 목욕도 제대로 못하고 밥도 못 드신다. 그러면 그냥 돌봄 서비스로 그냥 매일매일 와서 도와주는 이런 서비스 좀 간단하게 이렇게 받기 시작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더 아파요. 예, 그러면 정기적으로 여러분이 아픈 거, 약 먹는 거 이런 거 챙겨주는 이런 서비스가 필요할 수도 있어요. 간호사가 와서 서비스하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더 아프다. 그러면 이제 요양원 가서 중점적으로 조금 계속 돌봄을 받으면서 있을 수도 있죠.
근데 여기서 이제 오래 있는다. 그러면 이 비용이 만만치 않다는 거예요. 자, 얼마큼 만만치 않은가? 이게 어마어마해요.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이제 집에 누구를 불러서 집안일을 조금 도와달라. 뭐 제가 지금 뭐 특별히 아픈 거 아닌데 허리가 잘 아파요. 뭐 걷는 걸 제대로 못 걸어요. 그래서 집에 설거지도 못하고 먹는 것도 문제고 이런 거 도움은 미국 평균적으로 시간당 한 27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근데 이 비용도 뭐 부르면 뭐 비싸죠. 하루에 몇 시간씩 불러도. 자, 그래서 평균적으로 가정건강보조원, 그러니까 Health Aid라고 하거든요. 예, Health Aid를 고용하는데 이 비용이 전국적으로 4,500불 정도 한다고 합니다. 평균적인 얘기예요. 이게 주마다 가격이 다 다르죠. 미국에서 평균적으로 이 가격이 제일 비싼 곳이 알래스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알래스카에 사람들이 별로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꼭 대도시라고 비싼 것도 아니고 물론 대도시 물가가 비싸니까 보편적으로 더 비쌀 수가 있는데 이따 또 한국 분들이 많이 사시는 곳 비용이 얼마큼 드는지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더 집중적인 좀 도움이 필요하고 진짜 어떤 돌봄이 필요하고 이런 경우에 한 달에 평균 9,034불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나중에 이제 연금 타시고 뭐 이렇게 비용 돼갖고 한 달에 9,000불 타시는 분이 있나요? 젊은 사람도 9,000불 벌기 힘든데 이 돈을 어떻게 감당하나요? 이게 문제라는 거죠. 자, 현실적으로 열심히 돈을 벌어도 9,000불 벌기가 쉽지 않은데 이 9,000불을 맨날 까먹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부부가 같이 있다? 그러면 9,000불만 쓰고 예서 할아버님이 아프시다? 그럼 할머니는 아무것도 안 쓰시나요? 돈이 더 들어가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돈 들어가는 게 무지막지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방안을 좀 세워야 됩니다. 롱텀 케어에 대해서. 확실히 옛날보다 앓는 시간도 길어졌어요. 수명이 길어진 만큼. 이게 좀 문제라고 좀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경우에 전국적으로 생활보조비 중앙값은 월 4,640불, 연간 55,680불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요양원의 개인실을 이용할 경우에는 평균 비용이 미국 평균 비용이 9,034불이에요. 다인실을 이용할 경우에 7,908불입니다. 이게 미국 평균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가정건강보조원, Health Aid 이분들이 오신 경우에 평균 비용이 시간당 27불 정도고, 그다음에 이제 하루 종일 와서 이제 뭐 건강 체크업도 하고 도와주고 이런 것들 하루 비용이 평균적으로 78불 정도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알래스카가 이 비용이 제일 비싸고요. 미국에서 미주리주가 제일 싼 편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갖다가 어떻게 감당하냐 이게 문제죠. 왜냐? 여러분이 메디케어를 갖고 있어요. 제가 지금까지 메디케어 설명을 드렸습니다. 미국에서 열심히 10년 동안 일하고 세금 열심히 내고 여러분이 SSA라고 불리우는 엄밀히 말해서 SSR입니다. Social Security Retirement Benefit이에요. 자, 여러분의 연금을 받고 근데 그 돈이 3천, 4천 안 되는 경우 많이 있어요. 그거 갖고 그냥 집 페이오프 됐으면 그냥 저냥 사시지만 이렇게 한 달에 9,000불 들어가는 거 감당 못 해요. 절대 감당 못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디케어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의료보험이 있는데 메디케어가 그러면 이걸 다 커버해 줄까요? 예, 메디케어도 커버 다 안 해줘요. 자, 메디케어 같은 거 갖고 있을 경우에는 어떻게 커버가 되느냐? 예, 한 60일까지 이렇게 요양원에 들어가 있는 거. 예, 이거는 1,600불 이만큼을 공제해 줍니다. 그러니까 2024년도에는 1,623불로 올라가요. 자, 그리고 61일부터 90일까지는 매일매일 본인이 부담해야 되는 돈이 400불이에요. 그러니까 60일 이상 아프면 하루에 400불씩 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2024년도에는 408불로 올라갑니다. 이게 지금 최신 정보예요. 자, 그리고 이제 91일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하루에 800불씩 내야 돼요. 자, 800불. 자, 그러면 하루에 800불이면 얼마죠? 한 달에 30일이면 24,000불이에요. 메디케어 갖고 커버가 안 돼요. 자, 그래서 이 롱텀 케어 여기에 대해서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아, 이 돈은 그러면 어떻게 커버를 해야 돼? 진짜 큰일 났네. 예. 아, 이런 것들 때문에 진짜 걱정입니다. 자, 그래서 이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게 여러 가지가 있죠. 뭐 기본적으로는 뭐 우리가 돈을 모아놔야 된다. 근데 이 돈이 한두 푼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얼마를 알으실 줄 알고요. 1년에 10만 불 넘게 들어가는데 평균적으로 1년 한 7, 8개월 이상 앓다 돌아가신다고 하는데 20만 불, 30만 불 훌쩍 까먹는 거예요. 여러분의 어카운트에 한 3, 40만 불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님 두 분 다 이거 생각하시면 한 50만 불 없으면 진짜 불안불안한 거예요. 돈으로 따진다면. 자, 돈으로 따져갖고 이게 감당이 됐을까? 이거는 아니죠. 자, 그래서 이 요양원에 들어갔을 때 롱텀 케어에 들어가면
평균적으로 미국 지금 평균이 하루에 297불이라고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개인실 같은 경우는 1년에 평균 94,900불, 10만 불 들어간다 보시면 될 듯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양원 비용도 계속 올라가요. 지난 5년 동안 요양원 가격도 물가가 올라가니까 평균 올라가는데 매년 평균 3.25%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신 65세이신 분이 앞으로 10년 뒤 75세부터 만약 요양원을 간다? 그러면 이 비용은 지금 10만 불이 아닙니다. 예, 그때는 거의 20만 불 돈 들어가는 거예요. 매년 3%씩 올라가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이 지금 내가 50만 불 있다고 안심을 못 해요. 지금 한 60대 중반인 분들이 내 돈 갖고 롱텀 케어를 해야 된다? 그러면 앞으로 70대, 80대 롱텀 케어나 100만 불 있어야 돼요. 이게 쉬운 얘기 아니죠. 자,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방법은 뭐냐면 비영리 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요양원, 예, 이런 데 가면 좀 가격이 좀 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미국 내 요양원의 한 70%는 다 영리, 돈을 벌자고 하는 요양원이고 한 23%는 비영리 요양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 7%는 정부가 관리하거나 혹은 기타 운영자가 관리하는 요양원이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돈이 없으시면 이런 비영리 요양원에 가시면 훨씬 저렴한 금액으로 이렇게 요양원 이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양원에 머무는 평균 기간이 요즘에 485일이라고 합니다. 1년 365일이죠. 485일이에요. 그래서 하루 평균 297불씩 지불한다. 그러면 지금 같은 경우는 14만 5천 불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14만 5천 불이에요. 평균적으로.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더 오래 사셨어요. 근데 병원에 오래 계셨어요. 3년 계셨다. 예, 그러면 뭐 14만 5천 불이 아니라 30만 불 이렇게 될 수가 있죠. 그렇다고 나 1년 반 병원에 있었으니까 나 그냥 죽을래.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자,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자, 2020년부터 2024년도 사이, 지금 2023년이니까 이때 65세가 되신 분들, 지금 65세이신 분들, 이분들이 요양원에 들어갈 때쯤 되면 치료비로 16만 3천 불이 필요할 것으로 이렇게 예측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메디케이드를 갖다가 할 경우에는 한 8만 7천 달러 정도를 갖다가 지금 충당이 될 것이라고 좀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 그래서 메디케이드가 한 가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메디케이드에 대해서 제가 조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롱텀 케어 이전에 이제 홈 에이드 서비스라고 했고 재택 간호, 예, 이런 같은 경우에는 뭐 주당 한 44시간 일하고 연간 한 6만 불 정도 이렇게 좀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이렇게 시작하는 거죠. 처음부터 완전 알아놓는 경우는 별로 없고. 자,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평균적으로 시간당 27불 정도 이렇게 좀 들어간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고, 이제 어덜트 데이케어 서비스, 낮에 갔다가 저녁 때 퇴근해 오시고 이런 경우가 좀 많죠. 예, 78불입니다. 평균적으로. 이게 뭐냐? 자, 부모님이 거동이 불편하세요. 자녀들이 부모님 놔두고 일을 갔다 오면 불안하죠. 그러니까 데이케어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 유치원 보내는 것처럼 부모님들을 데이케어에 보내드리는 거예요. 자, 이 비용도 하루에 78불, 80불 정도 됩니다. 그럼 한 달에 한 2,400불 정도 이렇게 좀 들어간다 보시면 될 듯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롱텀 케어, 진짜 아파서 못 일어나시고 본인이 혼자 못 하시는 분들, 정기적으로 약도 챙겨 드셔야 되고 목욕도 하셔야 되고 화장실도 가셔야 되는데 그것도 혼자서 못 하시고 밥도 챙겨 드셔야 되고, 자, 이런 분들이 지금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이게 지금 제일 걱정인 롱텀 케어라고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 본인이 비용을 지불하는 게 61.5%, 자, 그리고 이제 공공자금, 나머지 다른 도움을 받는 게 한 38.5%를 충당해서 평균적으로 1년에 84,700불 정도를 지출을 해야지 그래도 롱텀 케어를 받을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우선 첫 번째, 아까 말한 것처럼 돈이 많으면 상관없어요. 여러분이 한 몇백만 불 있다. 뭐 그러면 솔직히 뭐 그 돈 쓰지, 뭐 그러면 뭐 몇백만 불 있으면 걱정 없어요. 예, 근데 현실적으로 그런 분들이 많이 없죠.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롱텀 케어 보험이에요. 이 보험을 들어서 커버되는데 이 보험도 뭐 죽을 때까지 다 커버되는 거 아니에요. 이 보험도 언젠가 뭐 10만 불이면 10만 불, 그 이상을 쓰면 이제 커버가 안 해줘요. 그런 보험들이 많이 있어요. 자, 그리고 또 많은 보험 하시는 분들, 생명보험 하시는 분들이 어니티가 있는 이런 걸 갖다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거 혹은 커버가 되는 이런 생명보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지금 연세가 드셨잖아요. 예, 제 나이만 하더라도 생명보험 들기 늦은 나이예요, 솔직히. 예, 생명보험은 만 40대 그때부터 좀 들어갔고 이걸 계획하면 모를까? 지금 생명보험이 없다. 그러면 비용도 너무 많이 들어가고요.
솔직히 제가 이래저래 계산을 다 해보건데 이 생명보험에 돈 집어넣는 게 그렇게 연세가 드시고 하는 거는 별로 좋지는 않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생명보험이 하나의 방법은 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게 뭐냐면 텀 인슈런스 말고 홀 인슈런스로 들어갔고 언젠가 내가 이 세상을 떠났을 때 나오는 보험금이 있으니까 그 돈을 담보로 제가 뭐 지난주에도 한번 방송 말씀드렸지만 그 돈을 담보로 돈을 꺼내서 롱텀에 사용하는 방법도 한 가지가 될 수 있어요. 자녀들한테 물려주는 게 아니라 내 생명보험을 담보로 해갖고 물려주는 것도 좀 한 가지 좀 방법이 될 수가 있는데 현실적으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롱텀 케어에서 처음에는 메디케어를 사용하시든 혹은 본인의 직접 돈을 사용하시든 그러다가 버티다 못해서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하냐? 메디케이드를 이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캘리포니아에 계신 분들은 메디칼입니다. 메디케이드. 이거는 저소득층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현실이 뭐냐면 자, 열심히 집도 마련했어. 뭐도 했어. 돈도 어느 정도 모아놨어. 그래서 자녀들한테 그래도 뭐 한 2, 30만 불씩이라도 좀 물려줄 수 있어. 그러다가 갑자기 아파서 몇 년 앓는다. 그러면 그 돈 다 날리고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하나도 못 주고. 그게 지금 미국의 의료 시스템이라는 거죠. 이게 현실입니다. 자, 그래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뭘 하죠? 예. 지금 올해까지만 하더라도 그래요. 메디케이드 이제 받고 이 자격 조건이 집도 뭐 지금도 뭐 몇백만 불 집이 있으면 안 돼요. 근데 이게 주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말씀 못 드려요. 여러분들 이제 SSI라고 생활보조금 받죠. 돈을 못 벌면. 자, 이게 재산이 있으면 될까요? 예전에는 재산이 뭐 없어야 됐어요. 진짜 없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집 그 커버리지도 많이 올라갔습니다. 일부 주 같은 경우는 집이 있어도 이걸 커버해줘요. 그래서 SSI 받는 거는 수입만 없으면 SSI를 받아요. 그럼 SSI 생활보조금을 받는 분들은 뭐냐?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가 있어요. 메디케이드는 롱텀 케어를 커버해줘요. 자, 그래서 많은 부부들의 현실을 또 말씀드리면 할아버님, 할머님이 황혼 이혼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할아버지가 아프기 시작하는데 할아버지 롱텀 케어 비용 다 하다 보면 이 재산 다 날아가거든.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님이 그냥 이혼하는 거예요. 그리고 할아버지 혼자 있다가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돌아가시는 거예요. 물론 사이가 나빠서 이혼한 건 아니기 때문에 할머니가 계속 케어는 해주겠지만 그래도 기분적으로 얼마나 비참합니까? 내 돈이 없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평생을 살아왔는데 암만 서류상이라도 그렇지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때 와서 이혼한다. 이것도 좀 그렇죠. 그리고 예전에는 집이 있으면 집을 다 날리는 경우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게 바뀌어서요. 집이 있어도 이 수입만 없으면 SSI를 받을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제가 정확하게 말씀 안 드리는 게 미국 주마다 달라요. 어느 주는 50만 불짜리, 어느 주는 75만 불짜리 이런 식으로 달라요. SSI 얼마 받습니까? 이것도 주마다 다 달라요. 왜 다르냐? 이건 왜 다를 수밖에 없냐면 주마다 벌어들이는 돈의 뭐 차이가 좀 많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주는 지금도 7불 75가 미니멈이고 어떤 주는 18불이 미니멈인데 어떻게 똑같이 기준으로 하겠어요. 그래서 SSI 주는 돈도 이 미국의 외곽 지역이 다르고 도시 준 쪽이 조금 더 줘요. 그리고 또 집 그 한도도 집값도 더 비싸잖아요. 그래서 집 한도도 다릅니다. 그래서 이 소셜 워커랑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SSI 받는 거, 메디케이드 받는 거 이거는 상의를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결론적으로 여러분의 재산을 지키려면 SSI, 메디케이드 이게 지금 방법인데 여기서 여러분의 집이라도 하나 지키려고 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어떤 분이 최근에 이런 분 만났어요. 예를 들어서 집이 100만 불짜리 집인데 지금도 페이먼트를 내고 있어요. 근데 메디케이드를 받고 싶으세요. 근데 못 받아요. 메디케이드를 받는 퀄리피케이션이 돼야 되는데 집 모기지 내는 돈이 만만치가 않아요. 지금도 한 달에 2,000불씩 내요. 퀄리피케이션이 넘어가요. 자, 그러면 이 집이 이 선생님 집 이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소셜 오피스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당신 돈을 못 번다면서 이 집 모기지는 한 달에 2,000불씩 어떻게 내는 거야? 프로퍼티 텍스는 어떻게 내고? 말이 안 되잖아. 당신의 수입은 1,700불밖에 안 된다면서. 이게 말이 안 되잖아. 그러면 한국 분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그거 우리 아들이 도와준다고 하면 되지. 안 돼요. 이게 왜냐면 아들이 도와주는 것도 수입이에요. 이게 많은 한국 분들이 헷갈리신 게 있어요. 자녀분들이 도와주는 것도 내 수입이에요. 그래서 그것도 수입으로 계산하기 때문에 안 돼요. 자, 그래서 이런 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집 모기지가 조금 남았어요. 그러면 리버스 모기지 받으세요. 그리고 집 페이오프 시켜버리세요. 그러면 오히려 문제가 안 돼요. SSI 받는데. 왜?
돈이 안 나가잖아요. 그리고 리버스 모게지 받는 돈, 예, 요거는 지금 다 이거는 카운트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빚지는 거니까. 수입이 아니죠. 빚을 진 거잖아. 빌린 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그거는 리버스 모기지. 제가 지난주에 한번 이제 돈 없이 은퇴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올려드렸죠. 리버스 모기지를 받아서 집을 페이오프 시키면 2024년도부터는 집이 있어도 메디케이드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좀 많이 나아졌다라고 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진짜 극단적으로는 이제 부부끼리 이혼하는 경우도 있는데 미리미리 준비하셔야 되는 게 본인의 집이 있거나 본인의 재산이 있는데 그거를 이 메디케이드 뭐 SSI 이런 거 신청하기 한 5년 전에 미리 자녀들한테 다 주잖아요. 예, 그럼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걸 받기 위해서 갑자기 자녀들한테 줬다. 그리고 이제 5년 안에 이걸 신청한다. 예, 그러면 이건 문제됩니다. 자, 이런 얘기할 때마다 항상 지금도 많은 분들이 밑에 리플 달아 있어요. 아니, 집도 좋은 데 살고 차도 좋은 거 끌고 다니면서 그런 거 메디케이드 받고 SSI 받고 이런 사람들 보면 꼴 보기 싫어 죽겠어요. 예, 이거는 제가 합법적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받기 5년 전에 재산 아이들한테 물려주면 돼요. 본인이 갖고 있는 것만 없으면 받을 수 있어요. 이분들이 불법을 저지르는 건 아니에요. 합법이에요. 물론 우리 입장에서는 와, 좋은 차 끌고 다니고 그다음에 집도 좋은 데 살고 있는데 근데 그 집이 자녀 이름이에요. 그리고 그 차가 자녀 이름으로 돼 있어요. 아버지 어머니가 열심히 본 거 그냥 자녀들한테 다 줬어. 그리고 얘기해요. 야, 아빠 엄마 살아있는 동안은 그래도 이 집은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아빠가 이렇게 집을 갖다가 줬으니까 너 아빠 차는 하나 사줘. 그냥 미리 주면 돼요. 5년 이거만 안 걸리면 돼요. 그럼 SSI 받을 수 있어요. 법적으로 문제 없어요. SSI 받기 5년 전에 이 사람이 일론 머스크만큼 부자였다 한들 SSI 신청하는 동안 나머지만 퀄리파이가 맞으면 이 사람은 SSI도 받을 수 있고 메디케이드 혹은 캘리포니아에서 얘기하는 메디칼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이제 좀 마음적으로는 야, 저렇게 잘 사는데 저거 정부 돈 받아? 예,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현명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 최대한도 받으세요. 예, 이거 합법적인 겁니다. 예,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는 거 말씀드리는 거예요. 근데 미리미리 준비 안 하면 무슨 일이 생기죠? 여러분이 갑자기 아파요. 예, 갑자기 뭐 극단적인 얘기 해보자고요. 저희 장인어른처럼 갑자기 푹 맞고 쓰러지셨어. 못 일어나셔. 병원비 한 달에 10,000불씩 넘게 나와요. 병원이 아니죠. 롱텀 케어 받는 거지. 병원비는 더 나오지. 뭐 병원비는 몇십만 불 나오죠. 롱텀 케어 받는 거 그렇게 나와요. 근데 자녀들한테 지금 재산이 뭐니 정리 다 안 해줬어. 그 돈 다 쓰기 전까지는 메디케이드 해줍니까? 안 해줘요. 돈이 있으니까. 근데 5년 전에 자녀들한테 다 상속시켰어요. 혹은 리빙 트러스트 해갖고 트러스트에 다 넘겨버렸어요. 그럼 여러분이 재산이 없잖아요? 자, 그러면 나라에서 바로 도와줘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을 많이 생각해야 돼요. 제 주변에도 그런 경우 있어요. 좀 젊은 사람인데 갑자기 아팠어요. 방법이 없어요. 그렇다고 자녀들 지금 다 커너가 되고 자기 죽고 나면 가족들 살아야 되는데 그 재산 다 병원비로 날릴 수가 없잖아요. 결국은 이혼을 했어요. 그리고 메디케이드를 받았어요. 그렇게 해야지 남은 가족들에도 어떻게 하면 사니까. 자,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는 이 롱텀에 대해서 여러분이 생각할 게 지금 몇 가지가 있습니다. 롱텀에 관한 보험을 든다 혹은 생명보험 같은 걸 이용한다. 근데 생명보험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연세가 많으면 지금은 너무 늦었다라고 좀 보시는 거고 롱텀 보험이라는 게 있고 자, 근데 롱텀 보험도 모든 걸 다 커버하지 못하고 어느 정도 한 10만 불이면 10만 불, 5만 불이면 5만 불 여기까지만 커버하는 보험이 많이 있다. 이거 아시면 되고 미국 내는 또 롱텀 케어가 비영리 단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비영리 단체 같은 거 알아보는 것도 돈 절감에 많은 도움이 된다. 자, 그리고 또 롱텀 비용은 거주하신 곳에 따라서 비용이 되게 다르기 때문에 거주하시는 지역이 좀 비용이 싼 데로 옮겨가는 것도 생각해 보실만 하다. 자, 그래서 제가 알래스카는 너무나 좋아하고 어저께도 또 알래스카에 오신 분들과 반갑게 식사를 했지만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알래스카에 계신 게 별로 안 좋아요. 롱텀 케어가 제일 비싼 곳이 알래스카이고 또 겨울에 워낙 춥기 때문에 연세 드신 분들이 진짜 다치기 쉬운 곳이 또 알래스카라고 좀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케이드를 받을 생각하면 메디케이드 받기 5년 전부터 재산을 다 어떻게 정리하세요. 자녀들한테 세금을 내고 다 물려주던가 미리미리 혹은 여러분이 트러스트 같은 거 이런 걸 이용해서 다 여러분의 재산을 갖다가 다 정리를 하던가 이런 방법이 필요해요. 혹은 그냥 저처럼 미리미리 애들한테 매달 줄 수 있는 기프트를 기준으로 해갖고 아이들한테
집을 미리 사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에요. 그것도 한 가지 방법이죠. 나중에 뭐 물려줄 때 뭐 무슨 뭐 세금이니 뭐니 이런 거 골아픈 거 하나도 없죠. 예. 뭐 뺏길 것도 없고 나 나라에 들어가서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되는 거 이런 것도 없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미리미리 준비하는 게 롱텀 케어 준비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우리 같은 교민들, 미국에 살고 있는 교민들, 이분들한테 제가 하나 제시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자, 근데 이 방법을 얘기하면 늘 이런 리플이 달립니다. 그래도 자식이 옆에 있어야죠. 자식이 옆에 있는 게 그게 제 목적이에요. 아우, 저는 혼자 한국 못 가겠어요. 예, 이런 분들은 그냥 이거 건너뛰시면 됩니다. 저는 이 방법이 제일 현실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이중 국적에 대해서 이제 방송을 많이 해드렸는데, 얼마 전에 한국에 이제 방송국에서 제 유튜브 영상을 갖다가 퍼서 직접적으로 초상권이 있으니까 제 얼굴은 좀 흐릿하게 갖고 나오긴 나왔지만 좀 나쁘게 얘기하는데 제 영상을 썼어요. 제 영상에 그런 얘기도 없는데 뭐 미국 교민들이 한국 갖고 기초수급 대상이 갖고 30몇만 원씩 받아간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그때도 뭐 제가 방송을 얘기했지만 30몇만 원, 40만 원, 그거 400불 안 되는 돈, 예, 미국에 있으면 한 달에 돈 나오는 게 SSI만 받아도 그 한국 돈으로 100몇십만 원씩 나오는데 미쳤다고 그거 포기하고 한국 갖고 30몇만 원 받아요? 예, 그러니까 그 방송국도 그냥 건덕지 만들려고 그렇게 만든 거예요. 진실이 아니죠. 돈이 진짜 없으면 미국에 사는 게 훨씬 나아요. 왜? 한국 돈으로 100몇십만 원 이상은 주잖아. 한국에 기초수급하면 40만 원, 30몇만 원 요거잖아요. 제일 바람으로 따졌을 때. 미국도 이것저것 다 받으면 2, 3천 불 받을 수 있어요. 돈 없으면. 한국도 이것저것 다 따지면 돈 100만 원도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방법은 모르지만. 자, 근데 그 한국의 방송국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민이 한국에 가서 그 돈 받아가려고 한국에 나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늘 말씀드리죠. SSI 받는 분들은 한국 나가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혜택이 없어. SSI, 그다음에 메디케이드 이거는 한국 나가면 다 없어지는 혜택이에요. 왜 없어지냐? 미국에 살고 있는 어려운 분들 도와주겠다는 혜택인데 한국 나가 있는 분들한테 왜 메디케이드, 메디칼을 해주고요? 왜 생활보조금을 줍니까? 한국 가서 몇 달 산다 그러면 그거 다 없어져요. 나는 안 걸렸는데 6개월 있는데도 그거 계속 주던데요. 예, 나중에 걸리면 그거 도로 토해내야 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분들은 안 되고 나는 메디케이드까지는 받고 싶지 않고 메디케이드까지는 받고 싶지 않고 메디케어 뭐 미국에서 난 열심히 일했고 메디케어도 있고 그다음에 SSA라고 얘기하는 정부 우리가 은퇴연금도 받고 있는 사람인데 롱텀 케어가 좀 걱정된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이건 제가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65세가 되면 이중 국적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적어도 지금까지는 65세가 되면 신청할 수도 있고 그 전이라 하더라도 제가 한국에 자주 왔다 갔다 하면 F4 비자를 신청할 거예요. 예, 거소 비자, F4 비자를 신청하고 한국에서 6개월 이상 있으면 이제 뭐가 생기냐? 제가 보험에 들어야 됩니다. 한국에 보험에 무조건 들어야 돼요. 무조건 들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한국에 있는 분들한테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은퇴하시고 이제 한국 가셔갖고 어떤 돈을 안 버시잖아요. 예, 그럼 세금을 낼 일이 없잖아요. 돈 안 버신 분들은 한 달에 평균 한 10만 원 정도면 보험료가 된다고 합니다. 1년에 한 120만 원 정도. 그게 이제 한국의 기본적인 보험료예요. 그다음에 미국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케어가 174불 40전. 여러분이 돈을 안 버실 때 제일 최저가 174불 40전이에요. 뭐 한국에 비해서는 한 2배죠. 자, 근데 174불 40전은 제가 먼저 번에 파트 C 설명드렸을 때 그때 요령 하나 알려드렸죠. 아직까지 건강하시면 여러분 요거 리임버스먼트 받는 이 메디케어 파트 C로 들으면 174불 70전 거의 낼 돈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한국 가서 살 건데 메디케어 중지시키면 돼요. 예, 중지시킬 수도 없고요. 예, 중지시키고 나중에 다시 시작하면 페널티 다 묻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 살려놓으세요. 돈 안 나가게. 자, 그럼 메디케어가 미국에 살아있어요. 왜? 메디케어는 왜 살아있냐? 여러분 SSA 미국 연금이 계속 나오는 거는 여러분이 한국 가도 나와요. 한국에서 평생 살아도 나와요. 왜? 여러분이 냈던 세금이니까. 그렇지만 저소득층 도와주는 거 있죠. SSI라는 거. 이거는 여러분이 한국 가 살면 안 나와요. 메디케이드 커버도 한국 가면 안 나와요. 자, 그래서 메디케어와 SSA 이건 여러분의 권리이기 때문에 한국 가에서도 이건 그대로 미국에 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살려놓는 게 왜 좋을까? 매달 174불 뭐 70전 아까운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다 리임버스 받을 수 있는 플랜이 대도시엔 많이 있습니다. 미국 모든 곳에 있는 건 아니지만 LA 같은 경우에는 지금 뭐 한 달에 한 뭐 거의 작년에는 그 돈을 다 내주는 플랜도 있었어요. 근데 올해는 그 돈 다 내주는 플랜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도 한 160 얼마인가 그걸 내줘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불만 내면 돼요. 그럼 미국의 메디케어가 살아있어요.
자, 이걸 살려놓은 게 왜 중요하냐? 그리고 65세가 돼서 한국에 왔다 갔다 하신다. 이중국적 혹은 뭐 F4 비자로 왔다 갔다 하신다. 자,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보험을 들을 수 있으니까 뭐가 좋냐? 한국의 보험이 되게 잘 되는 거 여러분 얘기 많이 들으셨죠? 그리고 의료비가 엄청나게 쌉니다. 미국에 비하면 엄청나게 싸요. 적게는 10배서부터 많게는 200배까지 차이 납니다. 뭐 수술 같은 거 맞는 건 진짜 1, 200배 차이 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한국 뉴스를 보다가 홧가닥 머리 뒤통수 잡는 이런 뉴스가 있었어요. 자, 어떤 여자가 좀 배 아프다고 앰뷸런스 불러갖고 앰뷸런스 타면서 갑질을 했대요. 자, 앰뷸런스가 보험으로 커버가 된대요. 그러니까 병원 가는데 택시비 뭐 본인이 택시 타고 할 걸 그냥 아프다고 그러고 나 그냥 발라당 자빠잡고 앰뷸런스 타고 진짜 급한 사람 못 타게 한다는 겁니다. 자, 미국같이 앰뷸런스 한 번 타면 최소 2,500불 나와야지 이런 사람들 정신 차리죠. 자, 한국은 그만큼 의료비가 쌉니다. 앰뷸런스도 커버가 돼요. 미국은 앰뷸런스 2,500불, 예, 조금 거리 가면 3,500불, 갑자기 중환자 옮기잖아요. 그럼 5,000불, 10,000불 이렇게 나와요. 저도 앰뷸런스 2번 타봤어요. 예, 뭐 다 2,000불, 2,500불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 타지도 않았어. 그냥 교통사고 났는데 앰뷸런스가 와갖고 그냥 앰뷸런스에 턱걸이에 앉아갖고 그냥 좀 진찰만 하고 괜찮냐고 이것만 물어보고 갔는데 나중에 2,500불 청구서가 날라왔어요. 자, 그게 미국의 의료비입니다. 한국도 300만 원 넘게 날라온 거죠. 자, 한국에서 이제 매달 10만 원씩 1년에 120만 원 정도. 그게 사람마다 차이 나는 게 한국에서 뭔가 수입이 생기는 분들은 수입이 생기니까 더 내요. 그래서 저희 처제 같은 경우는 한 달에 한 30만 원, 40만 원 낸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은퇴하신 분들은 다 평균적으로 얘기 들어보니까 한 달에 10만 원 뭐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을 내면 한국에서 우리가 보편적인 한국 갔을 때 병원 가기가 쉽고 1년에 한 번, 2년에 한 번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어요. 물론 대장 내시경하고 몇 가지 비싼 거는 커버가 안 돼요. 한 65만 원짜리 의료보험인가 그거로 해갖고 건강검진 받는 거 이거는 커버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다음에 한국의 임플란트 같은 거 하는 비용이 워낙 미국보다 싸니까 이 보험 갖고도 1년에 한 2개 정도는 임플란트 한다고 하더라고요. 안경도 맞출 수 있고. 자, 이런 혜택 여러분이 보험료 내면서 다 커버가 받을 수가 있는데 그래도 이제 롱텀 케어 있죠. 이건 또 한국이 커버가 뭐 지원은 해주지만 다 안 돼요. 그래서 제가 가장 확실히 알지 않겠습니까? 저희 장인어른이 갑자기 쓰러지셔서 3년을 이 병상에서 롱텀 케어를 받으셨어요. 예, 미국식으로 말하면 롱텀 케어, 장기 요양원에 가셔서 받으셨어요. 자, 갑자기 쓰러지셨고 이 몸이 다 마비가 되니까 정신은 있으시고 말도 조금 하시는데 소화도 못 시키세요. 그래서 여기다가 관을 삽입해갖고 음식물을 넣어야 되고 몸을 못 움직여요. 손가락도 겨우 까딱까딱 움직일까 말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돌아가시지는 않았잖아요. 정신은 멀쩡하시잖아요. 처음엔 그래도 말도 하셨는데 나중에 좀 말도 점점 굳어지니까 잘 못하셨어요. 3년을 그렇게 고생을 하는데 자녀들이 보살필 수도 없고 저희 장모님도 그렇게 뭐 보살필 만큼 장모님도 연세가 85이세요. 그러니까 보살필 수 있는 여력이 안 되고. 자, 그런 가운데 이 요양병원에 갔는데 비용이 얼마 들어갔나? 이걸 말씀드리면 병원 비용이 한 달에 한 병원 사용료 비용이 한 120만 원 돈? 예, 한 미국 돈 한 1,000불 돈? 예. 그리고 간병인이 필요한데 간병인을 갖다가 우리가 고용을 해야 돼요. 고용을 해야 되는데 간병인을 요즘에 조선족 분들이 많이 하세요. 근데 한국 분들이 하시면 돈을 조금 더 달라고 하죠. 자, 그리고 또 이제 식사 비용도 들어가고 또 가끔가다 약도 드셔야 되고 또 뭐 중간중간에 이제 건강 체크업도 하고 이런 요양병원 좋은 게 정기적으로 건강 체크업을 또 해주잖아요. 그리고 급한 일 있으면 병원에 뭐 의사라든가 아니면 상주하고 있는 간호사가 얼른 오니까 이런 것들이 또 도움이 되죠. 자, 그래서 여기 계신데 한 달에 평균 비용이 한 450만 원 이렇게 들으셨나? 예, 좀 남들보다는 참 좋게 계신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도 돈 없는 사람들은 한 달에 1, 200만 원도 부담스러운 사람은 이 개인실도 못 쓰고요. 예, 이렇게 간병인도 못 쓰고 가족들이 돌아가면서 쓰고 간병인도 파타임으로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래도 우리 장인어른은 자녀들도 많고 뭐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좀 한국에서 럭셔리하게 하신 편이에요. 근데 그 비용이 요즘 환율로 따지면 한 3,500불 정도밖에 안 돼요. 아까 미국에서 10,000불 들어간다 했죠? 예, 10,000불도 이만큼 서비스 못 받아요. 왜? 개인 간병인은 안 주잖아요. 10,000불도. 미국에서 저희 장인어른 서비스 받은 것처럼 개인이 계속 붙어 있고 이런 간병 서비스 받고 이렇게 하려면 미국에서 10,000불이 아니라 뭐 한 2, 3만 불 들어갈걸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좋은 게 뭐냐면 몸이 아픈데
물론 영어를 유창하게 하신 분들도 있지만 이 한국말이 편하잖아요. 뭔가 의사소통이라도 할 수 있는 분들은. 그리고 저희 장인어른은 나중에는 이제 말을 잘 못하셨지만 처음에 누워있을 때 심심하면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랑도 하고 간병이랑 얘기도 하고 옆에 있는 사람이랑 얘기도 해야 되는데 미국 같으면 그게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분들은 롱텀 케어를 한국에서 받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미국에서 저 돈 들어갈 바에 한국에서 들어가는 게 훨씬 낫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물론 한 달에 3, 4천 불 돈도 부담스럽고 그게 예를 들어서 뭐 1년이면 한 4, 5만 불. 그것도 뭐 한 1년 반. 아까 말한 것처럼 평균적으로 한 1년 반 이렇게 아파서 누워 돌아가신다. 저희 장인어른은 3년이었어요. 그러면 뭐 한 6, 7만 불 이상 들어가겠죠. 그래서 장인어른도 매덕이 들어가신 거예요. 결론적으로. 예. 뭐 병원 다니신 것까지 다 합치면. 근데 그 돈이 이제 뭐 있으시다. 그러면 저는 이제 한국에서 롱텀 케어 받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이 얘기를 하면 항상 미국에 계신 분들이 걱정하는 게 뭐냐면 제일 큰 걱정이 뭐냐면 자녀들이 옆에 없다는 거예요. 자녀들이 옆에 없는데 자녀들 있는 데서 돌아가시고 싶다. 근데 이게 진짜 간절하신 분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이게 선택지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생각해요. 자녀가 제가 아플 때 옆에 있고 제 임종을 지켜봐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미국에 있는다고 자녀가 에브리데이 오는 거 아니잖아요. 현실적으로. 미국에 있는데 자녀들도 일을 해야 되고 자기 일이 있는데 현실적으로 얼마나 자주 올 수 있겠어요. 처음에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올 수 있겠지만 나중엔 미국에서도 한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두 번 오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게 현실이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한국에 있다 하더라도 나중에 진짜 아플 때 혹은 뭐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자녀들이 한국 나왔을 때 찾아온다. 예, 그러면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나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제 가족들, 배우자, 예, 서로의 배우자, 뭐 할아버지 혹은 할머니 한 분이 아프시면 나머지 한 분도 혼자 계실 때 한국에서 식사해 드시거나 사 드시거나 이런 것들 서비스 받는 게 미국보다 좋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하는 그 제 리타이어의 나중에 꿈은 뭐냐면 저는 한국에다가 보험을 들어놓을 거예요. 120만 원 정도면 지금 1000불도 안 하기 때문에 들어놓을 거고 미국에 자주 안 들어 왔다 갔다 안 하고 미국에 롱텀 케어가 있으면 아까식으로 좀 살려놓을 거예요. 인버스만 받고. 자, 미국에 살려놓은 게 왜 중요하냐? 한국에는 일반 병원에 들어가는 건 되게 편해요. 미국보다. 뭐 예약도 필요 없고 동네 의원들 찾아가는 것도 편해요. 그러니까 한국 가면 조금 아프잖아요. 예, 그럼 병원 가서 주사 한번 맞기가 쉬워요. 솔직히 말해서. 침 맞기도 쉬워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건강한 활동 같은 거 하기도 쉬워요. 간단한 병은 쉬운데 큰 병에 걸리잖아요. 동네 병원에서 고치지 못할 병에 걸리면 그때는 큰 병원에 가야 돼요. 대학병원 같은 데 가야 돼요. 자, 대학병원에 흔히 말하는 백줄이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이 현찰로 엄청나게 내거나 둘 중에 하나예요. 그게 아니면 여러분이 대학병원 가서 수술을 못 받아요. 그럴 때는 미국 와서 병원 가는 게 오히려 더 나아요. 그때는 미국의 메디케어가 살아있기 때문에 미국에서 병원 가고 수술 받는 게 훨씬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제가 아는 형님이 재산이 꽤 많아요. 되게 아파요. 근데 그분이 미국에서도 이런 뭐 보험료 같은 게 되게 비싸죠. 한국 가서 지금 수술하는데 돈을 많이 내니까 그냥 다 현찰로 내고 부른 대로 다 주겠다라고 얘기하니까 한국에 그냥 바로 예, 연세대 세브란스 병원인가 예, 거기에 바로 가서 바로 수술을 받아요. 돈이 많으면 돼요. 뭐 수술 받는데 나는 뭐 1억을 내든 2억을 내든 상관없어. 그러면 한국도 대접받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이상 대학교에 무슨 백이 없으면 대학교 교수 얼굴 한번 보는 게 쉽지 않아요. 왜? 인구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작은 병은 한국에서 고치는 게 좋고 큰 병은 미국에서 고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하면 양쪽 나라의 보험을 다 살려놓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좀 생각하고 있고 롱텀 케어는 저는 퀄러티니 뭐니 이걸 다 봤을 때 한국에서 받는 게 훨씬 나아요. 저는 미국에서도 봤어요. 롱텀 케어 받는 것도 보고. 저희 어머님 이제 미국에서 롱텀 케어를 그렇게 오래 받지는 않으셨어요. 예, 근데 나중에 요양원에 한 2달 동안 있었는데 요양원에 2달 동안 있으시니까 이게 롱텀 케어 받는데 2달 동안 있으니까 어머니가 너무 힘들다고 그냥 집에 가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결국 집으로 모시고 집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헬스 에이드가 오시는 거 그리고 너스가 중간중간에 오시는 거 이걸로 바꿨어요. 그리고 나중에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이제 호스피스 서비스 이걸 받다가 집에서 돌아가셨는데 저희 어머님이 있는 시설 같은 거 예, 요거랑 저희 장인어른이 한국에서 있는 시설 같은 거 이걸 보면 진짜 이 연세에 있으신 분들이
이 연세 드셔갖고 아프면 존엄성도 필요하잖아요. 자, 한국은 어쩌니 저쩌니 하더라도 이 어른들을 공경하는 이런 문화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어른분들이 뭐 이렇게 계신 이 롱텀 케어 요양원, 예, 이런 데서 이 서비스하는 게 미국 같지는 않아요, 확실히. 그래서 조금 더 존엄성을 생각하고 말도 통하고 음식도 더 편하고 이것저것 생각하면 이 한국에서 롱텀 케어 받는 게 저는 제일 좋다. 그러면 한국에서 롱텀 케어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죠? 예, 한국도 뭐 무료는 아니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 올해 기준으로 한 450만 원, 제 생각에 한 500만 원, 미국 돈 4,000불 냈잖아요. 예, 미국 돈 4,000불 내면 한국에서 그냥 아주 편하게 롱텀 케어 받을 수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물론 돈 더 내면 뭐 회장님 하는 것처럼 더 럭셔리하게 하겠죠. 네. 뭐 드라마 같은 데 나오는 것처럼 뭐 회장님처럼 완전 방 하나 호텔방 같은 데서 막 이렇게 의사 아무 데나 부르고 뭐 이런 거는, 예, 한 달에 몇 천만 원씩 내면 뭐 그렇게 해주겠죠, 당연히. 근데 보편적인 사람들이 뭐 미국 돈은 지금 한 4,000불 정도면 미국에서 9,000불? 예, 이거 내 갖고 하는 서비스보다 훨씬 나아요. 그래서 경제적으로 내가 롱텀 케어를 위해서 어느 정도 돈이 있다. 혹은 아까 말한 것처럼 이 생명보험이 옛날부터 들어온 게 있어서 이걸 담보로, 예, 홀라이프 인슈런스를 담보로 이걸 돈을 꺼내서 내가 롱텀 케어를 받을 수가 있다. 이런 분들. 자, 혹은 뭐 리버스 모기지를 받는다. 혹은 내가 저축해 놓은 게 있다. 혹은 IRA가 있다. 뭐 이런 것들로 돈을 뽑을 수 있고 좀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분들은 한국에서 마지막에 롱텀 케어. 근데 제일 큰 거 하나 걸리죠? 예, 자녀분들이 옆에 없다는 거. 예. 이것만 생각 한번 해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그래서 이건 제 생각이에요. 저는 뭐 자녀가 옆에 있다고 있으면 좋겠지만 없다고 그렇게 서글플 것 같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그 미국의 그 딱딱한 저는 가봤잖아요. 그 미국의 그 딱딱한 요양병원, 예, 그 분위기에 거기 있으면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아요. 아, 진짜 미국의 요양병원이 물론 시설마다 다르겠지만, 예, LA의 요양병원 가보니까 아, 솔직히 그 병원 요양병원을 욕하는 거 아닌데 거기 분위기가 너무 침울해요. 없던 병도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이제 한국에 있는 요양병원이 와, 그런 것들이 너무 발달이 잘 됐어요. 햇빛도 잘 들어오게 하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위해서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많고, 근데 좀 힘내라고 이렇게 하는 것도 많고, 또 자원봉사자들도 왔고 중간중간에 또 그들 위해서 또 원하시면 기도도 해드리고 또 찬송가도 불러드리고 뭐 혹은 불교를 믿으시면 또 그런 경우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가 되게 많아요. 본인이 마지막 끝날 때, 이 세상을 떠날 때 아플 때 그 아픈 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모르지만 그게 진짜 나쁜 기억으로만 갖고 있다. 그건 또 진짜 마지막에 너무 서글픈 일 아닐까 좀 생각을 합니다. 제가 아는 형님이 진짜 제가 이 유튜브 할 때 초창기 때 돌아가셨는데 너무 갑작스럽게 돌아가시죠. 저랑 전화 통화 끊고 10분 만에 쓰러져갖고 그냥 하루 만에 뇌사 판정을 받으셔갖고 돌아가셨는데 그때는 너무 서글프지만 지금 생각하니까 그 형님은 진짜 뭐 별로 아프지도 않고 고생도 안 하고 돌아가신 것도 이것도 복이구나라는 좀 생각을 해요. 너무 일찍 돌아가셔서 마음은 아프지만. 자, 근데 또 최근에 제가 아는 또 다른 형님이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근데 지금 몸을 제대로 못 움직여요. 앞으로 병원 생활을 몇 년 해서 나올 수 있을런지 혹은 못 나올런지 이건 모르는데 이런 것도 생각하니까 지금 병원에 자주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롱텀 케어 이것도 대비해야 되고 롱텀 케어를 갖다가 우리가 피하는 게 최고죠. 그냥 요즘에 뭐 8899 뭐 이런 얘기 있잖아요. 예, 뭐 아니 9988, 예,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뭐 3일만 앓고 죽자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건강하게 사시는 게 최고입니다. 그래서 롱텀 케어 혹시나 모를 롱텀 케어를 위해서 여러분이 준비해야 되는 거 오늘 말씀드렸지만 그거 말고도요. 여러분들이 더 중요한 거는 건강하게 우리가 이 땅에 와서 사는 그날까지는 진짜 건강하게 계시다가 돌아갈 수 있도록 평소에 몸 관리 잘 하시는 게 최고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자, 주말도 평안하게 보내시고요. 이런 식의 건강에 관련된 얘기, 뭐 이런 중요한 얘기도 많이 하시니까 오늘 얘기도 좋았으면 여러분들 또 좋아요 버튼 눌러주세요. 많이 눌러줘야지 많은 분들 보십니다. 자, 그리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제가 읽으면서 흐뭇해합니다. 그래서 힘이 나서 우리 어르신분들의 이런 댓글 때문에 제가 더더욱 열심히 또 방송을 만들 수 있고 좋은 내용이다 생각하시면 많은 분들한테 알려주시고 구독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또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